정치와이드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요 오늘 아침에 대피 경보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놓고요 오발령이냐 아니냐 말들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요 문자에는 무엇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대피 경보 문자인데 말이죠. 그리고요, 2주 넘게 잠행하던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드디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 질문을 받고서는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침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의 제목, 그림과 함께 있습니다. 이유도 장소도 없었다. 그냥 대피하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리고요. 서울시 경계 경보 문자에 발칵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첫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서울 시민분들은 아침에 이 문자 그냥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시간별로 있죠? 첫 번째 문자가 6시 41분인데요. 이거 보세요, 일단. 위급 재난 문자. 일단 이 제목부터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라고 해놓고요.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근데요. 왜? 어디로는 없어요. 그냥 대피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자,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그럼 한 20분 좀 못되게 지나서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같은 제목의 위급 재난 문자. 근데요, 오발령입니다라고 보냅니다. 그럼 이 사이에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오발령이다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리고 7시 25분에 해제됐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오발령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요, 경보를 발령했는데 해제됐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일상생활 가세요. 근데 앞서서는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잖아요. 여기는 오발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렌도 울리고요, 스피커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6시, 7시 이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자, 그럼요.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브리핑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막 쓴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분에 경계 경보를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행자부에서 다시 와서 오발령이라 그러잖아요.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의의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온다고 이게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요. 뭔가 위험하다고 알려준 건 알겠는데 뭐가 좀 안 맞기도 하고요.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이 나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과잉 대응은 맞는 건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일단 이게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문자잖아요. 움직이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 왜 이 문자가 온 건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경계 경보. 그리고 대피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디로 대피를 하라든가 뭐 어떻게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 공간으로 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피하라예요. 두 번째는요. 막상 합참 군이잖아요. 지금 군은 이 북한에서 쏜 이 발사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발사체 서해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행안부 얘기 다루고요. 서울시 얘기 다루고요. 군 얘기는 또 여기 뭐 무관하다는 얘기 나오고요. 뭐 수방사 얘기도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원래는 아주 물 흐르듯이 이런 데서 쫙 흘러가면서 뭔가 소통돼야 되는 거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이 두 번째 관련해서요. 김재석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서울 거주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문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 그럼요. 깜짝 놀랐죠. 그냥 자다가 깨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예. 뭐 여기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 이게요. 이 북한이 지금 우주 발사체, 뭐 인공위성 정찰을 쏜다는 건 그동안 계속 예고가 됐잖아요. 날짜만 잡히면.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쏘긴 쏘는데 언제 쏘는지.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예고가 된 데다가 근데 막상 합참에서는 서해로 가서 수도권하고 무관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온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잉 대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동해상에 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쏘게 됐고 예. 아마 그 남쪽으로 궤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조금 예민하고 좀 과잉 대응한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예. 아마 이런 그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 뭐 북한은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주 발사체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그 안에 예. 탄두가 핵탄두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생화학 탄두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 그게 남쪽으로 궤도를 날아가다 궤도를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폭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궤도가 서울시로 향하는 그것만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일단 울려야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 아마 그런 가운데서 실무자가 이것은 좀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과잉 대응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화면에서도 제시된 대로 어떤 경보의 이유라든지 대피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줬더라면 국민들께서도 좀 준비할 마음을 갖거나 그러니까 과잉 대응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다 충분히 들어가야 그렇죠. 과잉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위험하다만 알리고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수반하지 않았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 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많은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 서울시는 뭔가 문자가 온 거 알겠다. 근데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기도에는 왜 문자가 안 갔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경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요. 현근택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차라리 지나친 게 낫지 부족한 건 낫다. 이런 어떤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요. 경계 경보가 오늘 오전 6시 32분에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가 간 거는 그거보다 9분 뒤에요. 이게 과잉 대응입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늦은 거죠. 거의 10분 가까이 늦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저기 문자에도 보면 행안부에서 이미 오발령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이 정보,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군이라든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뭐 지자체는 그렇죠. 소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북한에서 뭘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원천 정보는 군에서부터 나오는 군에서 거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이런 건 이제 행안부가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예. 이게 돼 있느냐 제대로. 결국은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뭐 행안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안부 다음에 어찌 보면 지자체로 내려가는 순서로 예. 돼 있을 텐데 각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저는 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근데 군이 직접 민간인들한테 문자는 못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행안부나 지자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스템 구조가 제가 보기엔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예정돼 있었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딱 발사하는 순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합참은 인식을 했을 거고요. 예.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거냐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건데 오. 그 과정에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도 서울시는 뭐 오발령 아니라 그러고 있고 행안부는 오발령이라 그러고 있고 뭐 합참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무관하다 예.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경기도는 오히려 발행 안 한 게 잘한 거죠. 오. 수도권 관계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약간 뒤죽박죽이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좀 따져 보겠죠. 근데 추정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북한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군이 파악을 했어요. 군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부 쪽에 알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 민방위 당국도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뭔가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았고 그거를 지자체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뭔가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를 그리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이걸 놓고 중앙정부인 행안부는 오발령 났다라고 또 다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합참은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상황이. 자, 그리고요. 아까 이상한 점 3가지 있었죠? 다시 한번 불러오죠. 첫 번째 거 좀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과잉 대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친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왔던 문자, 이거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났거나 위급한 상황이 정말로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이거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대피하라고 했는데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유가. 그리고 대피하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대피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피 장소도 없어요. 자, 지금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정말 제대로 된 대피라면 어떻게 될까? 우선 말씀하기 전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쪽에서 일본 국민들에 보낸 문자가 있어요. 그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일본어로 써 있는데요. 번역을 하면 이래요. 일본은 일단 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뭔가 쏘니까. 미사일 발사 2번 강조하고요. 이유가 나왔죠. 뭔가 쐈다 북한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쪽 일본 쪽 날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고 미사일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자를 더 보냈다 그래요. 자, 정대진 교수님, 일본과 우리 좀 비교해 보면 우리 문자에는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일본 문자에 들어가야 될 게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짧잖아요. 예, 이것도. 예, 근데 지금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대응은 했는데 준비는 안 된 상태로 오늘 문자가 지금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게 과잉 대응입니까? 아닌 겁니까? 그럼 이거는. 과잉 대응이 아닌 거죠.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오. 그러니까 만약 이거 뭐 발사체가 31일부터 0시부터 11일 6월 11일까지 북한이 발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로가 북한이 보통 평양 쪽에서 쏴서 서쪽에서 쏴가지고 동쪽으로 날아가는 경로가 아니라 예. 서해를 통과하는 경로라고 그렇죠. 이제 일본의 통지를 미리 해줬습니다. 예.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할 수도 있겠죠. 서울 수도권 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럼 이제 준비를 좀 할 수는 있었겠죠. 어. 근데 한번 보시면은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이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근데 또 서울특별시가 하면 사실 주체로 따지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대피를 준비를 하라면 그럼 다음에 또 문자가 나간다는 건지 어떠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그죠. 준비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예. 할까요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 애매하죠. 그래서 지하나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하라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어떤 상황인지 이게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감사나 좀 조사가 좀 따라야 될 겁니다. 후속에 이런 일이 더 제발 이런 방지하기 문자를 위해서. 보낼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죠. 있는데 오늘 뭔가 이런 걸 뭐 귀신이 홀렸다라고 할 텐데 예, 오늘 뭔가가 잘못된 거다. 뭔가가 진짜. 지금 잘못된 것이죠. 예. 박종희 전 의원님께는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오발령 아니라고 그러고요. 행안부 중앙정부는 오발령이라 그러고요. 합참은 그거 문자를 왜 보냈냐는 약간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뭡니까 이게 상황이 그럼? 안보 회의 현상이죠.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화해 무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 이제 약해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는 군대로 예. 또 중앙정부 또 재난본부 예. 또 지자체가 엇박자가 난 거죠. 왜 5월 우리 중순경에 민방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방위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됐었어야죠. 그럼 왜 안 됐을까요? 문자는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이 문자를 받는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것이 민방위 훈련하는 목적인데 그냥 2시에 사이렌 불고 15분 있다 해제하고 경계태세로 들어가고 이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뭔가 연습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합참에서부터 예. 안보실부터 그것이 이제 군에서 행안부의 재난본부에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도상훈련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내렸어야 되는데 예. 명확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이런 재난 시스템을 점검하는 예. 그런 아주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뭐 아무 일도 아니게 지나갔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이 문자 논란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뭐 다른 설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맞춰봐야 돼요. 지금요. 정확히 뭔지는요. 일단 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럼요. 근본적인 시작점은 사실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시작된 건데 이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좀 국회에서 정보위가 오늘 열려서 뭐 보고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북한 발사장 변경에 정찰위성 조기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국회에 이렇게 좀 보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김정은 현지 참관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바예요. 그리고 무리한 경로 변경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무리한 경로 변경.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좀 다르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급하게 감행을 해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 정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해보겠는데 우선 북한과 관련된 화면 내용이 있어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겁니다. 사진 보면요. 북한이 이게 우주 발사체니까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단까지 있는지 3단까지 모르지만 요 발견된 게 서해상에서 우리 군 당국이 이걸 찾아냈어요. 인양을 했는데 1단 발사체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 다 쓰고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밑에 아마 엔진이 달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요걸 찾아냈습니다. 요거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 연구해보면 북한이 좀 어느 정도 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사체 추정 부유물을 인양했다. 지금 분석 중이고요. 그리고 북한이요. 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단 추진체 비정상이었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하겠다. 그럼 스스로 밝혔습니다. 바로. 아주 신속하게 북한이요. 이 내용인데요. 오늘 군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오늘 06시 29분경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동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또한 08시 05분경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정대인 교수님. 네. 북한이 사실은 툭하면 쏜 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 쏘지만 중거리, 장거리가 다 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섞어서 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쐈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우주 발사체가 2단 추진체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실패했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이거 왜 결함이 생겼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정원이 방금 속보로 보고한 대로 예. 경로를 좀 무리하게 기술적으로 바꾼 게 원인이 첫 번째로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발표한 대로 하면 연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연료요? 예, 그래서 액체 연료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액체 연료를 안 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액체 연료 배합하는 거나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게 아닐 텐데 과연 그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예. 북극이 발표한 거는 자신들의 뭐 발사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진단해서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사하겠다고 일단 얘기했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30일 날 일본에 먼저 통지를 했죠. 예. 그 위성 그 지도상을 좀 보면 약간 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통상적으로 보면 서해 쪽에 평양 쪽에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해 쪽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ICBM 등등도 뭐 다 그렇게 쐈단 말이에요. 장거리 미사일은 다 그렇게 예. 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서해 쪽으로 가면서 일단 분리를 하고 필리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경로가 이제 그렇게 설정된 걸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통상 하던 경로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뭐냐면 저 했을까요? 의도가 뭘 것 같냐면요. 그 1단, 2단 그게 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예.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해 쪽에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중국과 협조해서 다시 인양하거나 수거하는 데는 조금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문의 좀 일패라고 좀 아주 뼈아픈 날로 좀 지금 북한 그것 생각할 때문에 겁니다. 북한 쪽 굉장히 지금 뭐가 불편할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1번, 2번에서 1단, 2단이 혹시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혹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조 가능성을 조금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서해 쪽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정찰위성 로켓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그 경로에서 지금 안 해봤던 경로를 좀 쏘다가 오늘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결함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예.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2단 이게 페어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단 로켓 예. 가는 과정에 말 그대로 2단에 이제 북한 발표대로 혹시 연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제 정상 예. 경로 비행을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것이죠. 박찬호 교수님, 또 이례적인 게요. 북한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아주 빠르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2단 추진체 부분에 결함이 있고 뭐 이걸 다 신속히 알아보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주 상세히 또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조만간 빨리 과학자들이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2차 발사할 거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거 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은 위기 관리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북한의 이제 그 위성 발사체, 이 발사체 하기 전에 일본에서 요격 명령을 미리 내렸었습니다. 아. 기억하시겠지만. 요격. 그렇죠. 그리고 미군의 전략 자산 일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발사체가 지금 이제 어쨌든 안보리 위반이거든요. 예.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예. 이게 인공위성이 있든 없든 북한은 지금 현재 이걸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요. 그런데 지금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군 관계 정보 자산들이 예. 다 여기 북한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부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자칫 이것이 이제 발사가 좀 잘못돼서 예. 일본 영해나 영공 이런 것으로 갔을 경우에 미군이나 일본 측에서 대응 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자칫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위성 발사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 사실을 갖다가 미리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미리 안내도 했고 그리고 문제 생겼을 경우에 이것도 실패한 거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일본이나 미군이나 이쪽에서 요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유화 제스처를 예. 어떻게 보면은 무력 충돌을 갖다가 미리 좀 억제하는 예. 그런 차원의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요. 지금 국회 정보위가 끝나고 그 내용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여야 의원들이 조금씩 언론상에서 브리핑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중은 거의 뭐 극비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파악이 된다 봅니다. 체중이 140kg 중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고도 비만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이렇고요. 상당한 수면 장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또 보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어서 졸피뎀 등을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먹는 약, 졸피뎀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약물 아닙니까?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요. 졸피뎀. 그리고 알레르기, 스트레스성 피부염 뭐 이런 걸로 추정된다. 아픈 데가 많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요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 높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 김정은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의 뭐 식량사정 관련된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금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 가격이 김정은 집권 후 가장 높은 가격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자가 예년의 3배. 자, 이 얘기 갑자기 좀 주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정대진 교수님.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걸 계속 접촉하고 계시잖아요. 이 아사자 발상 이런 거 좀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보고는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이미 계속 안 좋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작황 사정이 계속 좀 안 좋긴 했습니다. 작년에 좀 작황 사정이 좀 안 좋았고 올해 그래서 지금 북한도 사실은
한동안 좀 도발이 잠잠했잖아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모내기철에 올해 작황을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어떤 그 기회나 여유가 사실은 4, 5월 달에 없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렇죠. 4, 5월 모내기철을 잘 해놔야 9월, 아. 10월 작황이 좋아야 또 올해 식량 사정을 좀 넘길 수 있는 건데 예.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공언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은 발사를 한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오늘 그것도 실패로 좀 끝나서 이게 아마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상당한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실패한 거는 북한 내부에도 알릴까요, 그럼 이거를? 북한 내부에 알렸죠. 조선중앙통신에 나오긴 했지만 예. 이 이야기가 이제 대외 매체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이게 알려지긴 할 겁니다. 이게 소문은 나오고. 제가 정대인 교수님께 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는데 일단 북한의 ICBM 장거리 미사일과 이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위성을 쏘아낸 발사체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평가들을 하잖아요.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ICBM과 이 우주 발사 수준이 좀 다릅니까? 기술 수준이 지금 어떻게 좀 파악이 됩니까? 발사체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죠. 우리가 예. 알고 있는 ICBM을 아주 수차례 발사를 했잖아요. 예. 화성 18형이라고 되는 거. 대기권 재진입은 지금 명시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큼 성공한 걸로 평가는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그 ICBM이라는 그 발사체 끝에 핵탄두를 달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예. 위성을 달면은 이제 그 위성 발사체가 되는 것인데 어. 어쨌든 그 발사 수준은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 북한이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여왔던 기술력은 이제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하던 경로와 다른 경로를 좀 추진하거나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조급했던 느낌은 좀 있습니다. 우리 예. 누리호 발사하고 하니까 거기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실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기술적 결함을 좀 예.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2차 발사를 예고를 했거든요. 빨리 수습한 뒤 하겠다고. 그럼 2차 발사 때는 북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6월 11일까지 발사하겠다고 지금 국제사회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 누리호 발사 때 우리 보셨지만 오. 그거 쏜 다음에 바로 한 열흘 뒤에 우리 수정해가지고 발사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저희는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도 그래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알아요. 북한도 2012년도에 4월달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1일 안에 그때 성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상당한 좀 의문입니다. 만약 근데 11일 안에 성공을 해서 기적적으로 뭐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예. 이거는 뭐 이게 그냥 상상을 하는 추정입니다만 이번 건 일부러 혹시 실수를 했나?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딛고 기술적인 예. 완성도를 보였다라고 하기 위한 연막일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자산을 쓸까? 그러게요. 그럼 좀 생각이 조금 무리한 추정일 것 같고 근데 11일까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참 북한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봤잖아요. 지금 아사자가 뭐 평소보다 3배나 늘었고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또 계속 하늘로 뭔가를 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요.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11개 병원에서 퇴짜를 받았다. 또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사망. 이거요. 얼마 전에 수도권 밖에서 있었고 수도권 안에서도 있었고 또 벌어졌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병원 전화를 해보면 수용할 수 없는 병원이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응급 환자 수가 많지 않아요.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혼잡한 이유는 응급실에 전문의가 적어서 응급 환자를 빨리빨리 진료를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사도 없고 병실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병실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 의사들이 뭘 하고 있냐? 비응급 환자, 비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응급 환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남는 자원만 가지고 응급 환자를 보니 늘 응급 환자는 병원을 떠돌고 거리를 떠돌고 있고 비중증 비응급 환자만 제대로 진료를 받는 이상한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중환자실과 중증 어떤 응급센터에 일반 경증 환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걸어서 환자가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돼요. 걸어서 권역 응급센터를 가게 만들어 두면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병상을 먼저 차지하게 되고 그런 환자들 때문에 진짜 권역 응급센터를 가야 되는 환자들이 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전문가들이 뭔가 걱정을 하면서 약간 대책 이런 것도 약간 좀 설명을 좀 해놨죠.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교통사고 사망이 됐어요. 근데 뭐 표류, 병원 열하는 곳 거절, 구급차에서 결국은 심정지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이 화면 좀 보면서 김지섭 위원장,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게 30일로 지금 나오는데요. 예, 전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70대 남성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예. 응급실을 찾아가는데 가는 응급실마다 이미 병상이 꽉 차버려가지고 진료를 못 받던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응급차에서 돌아가시는 뭐 비극적인 사태가 예. 일어난 건데 앵커께서 이 주제를 다루실 때 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예. 이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에도 하나 또 일어났습니다. 아.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 후두염 환자였는데 예. 2시간 동안 또 응급차에서만 대기를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예, 예. 일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이게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응급실에 얼만큼의 환자가 차 있는지도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냥 제대로 된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아까운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 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좀 나눠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시스템, 정보 공유, 예. 각각의 응급실 간에 정보를 좀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뭐 경로도 있어. 이게 보면은 일단 맨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정이 좀 넘은 시간인데 이게 지난 30일이라 그래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사고가 났어요. 아무튼 차량 교통사고인 거예요. 여기 났으니까 이제 신고가 되고 구급차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급차가 와서 병원을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래요. 병원 11곳에도 거절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세요. 병실이 없어 수용 안 되는데요. 아니 외상 전문의가 없어서 수술 안 되는데요. 결국은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용인이잖아요. 경기도 남부잖아요. 여기서 발생해서 이 인근의 수도권의 병원, 큰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안 된다 그랬어. 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정부로 올라갔어요. 여기선 된다 해서 갔는데 가는 동안에 너무 시체가 된 거죠. 도착 이후 사망.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 자꾸 반복되거든요. 자, 더 이상 반복된다는 내용만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책 관해서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책 필요하다고. 무슨 대책이냐면 일단 중환자 병상은 일부라도 일단 의무적으로 병원들이 비워둬야 된다. 이거는. 채우지 마라. 이거는. 남겨둬라. 그리고요. 지금 이 구급대원들 분께서 병원을 알아보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마다. 거기 괜찮습니까? 가능합니까? 근데요. 응급환자 상태를 입력하면 즉각적으로 가능한 병원에 나오는 시스템. 우리나라 지금 전산 시스템 좋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 못 만드냐는 거죠. 입력하면 바로 딱 뜨게. 그러면은 시간 줄이고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경증 응급실하고 중증 응급실을 제발 좀 분리해서 운영 좀 하자. 수도 없이 얘기했답니다, 이걸.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응급수술할 전문의가 없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 이런 거 정부에서 왜 마련 안 하냐는 거죠. 걱정 없이 수술 좀 하게.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뭐 정치권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뒤늦었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등 병상 부족. 둘째는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함. 셋째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의 미흡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협의에서 지금 논의했던 내용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네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 새롭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시환 교수님, 왜 안 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핵심은 돈이죠. 어, 우리나라의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전 국민 평균 인구수 대비 의사 수는 결코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서서 영상에 나왔던 전문가분들도 그분도 의사잖아요. 의사가 적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진국이면서도 의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는 나가면은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아, 문제는 지금 중증 외상, 그러니까 즉 교통사고나 어떤 커다란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예. 목숨이 경각에 다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 환자들에 대해서 예. 병원이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게 현재 우리의 의료 수가 시스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뭐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라든지 이런 일부 소수 의료인들의 헌신에 기대하거나 예. 아니면 일부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증 외상센터를 가동하는 이런 특정 병원의 선의에 기대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예. 이게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국종 교수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번아웃 돼서 그만두시고 그리고 병원들도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도 하지 않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증 외상 쪽에 지금 뭐 그동안에 권역별 외상센터 만들었다 또는 뭐 닥터 헬기 도입했다 예, 예. 이런 가시적인 걸 했지만 정작 병원 일선에서는 지금 응급사고가 나면은 절반도 제 시간 내에 지금 그 병원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 그런다고 아닙니까? 통계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증 교통사고가 나면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도 못 가보고 죽는 그러니까 현상. 누구도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 중증 외상 환자를 병원이 받아들여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예.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버는 돈만큼 벌 수 있는 그런 수가를 갖다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병원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예.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현재 의료 시스템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군요. 그렇죠. 박종희 의원님은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게 이거예요. 경증 응급실, 중증 응급실 따로 운영하는 거. 이거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거 쉬운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상 환자, 예. 급한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는 게 당연한데 병원 문을 닫았을 때 다른 병으로 소화기라든가 뭐 순환기라든가 이런 병이 났을 때도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시는 분들 있죠. 특히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접수를 받아야 예. 되고 그 사람들이 병상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증, 중증 응급실을 완전히 다른 건물로 한다든가 예. 통로를 다르게 한다거나 예. 비워놓는다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박찬환 교수님이 이제 돈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달 내내 쉬다가 이런 중증 환자가 왔을 때 수술을 했을 때 그 예. 수가가 과연 그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헬리닥터를 한 달 내내 대기시켰다가 하나의 환자를 구했을 때 그랬을 때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없어지는 거죠. 예.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의료 체계가 뒷받침해야 되고 지금 의료계가 완전히 직역 이기주의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법 파동이 그랬고, 간호법 관련해서 좀 원격 그런 의료 모습이었어요. 또 그렇고, 예. 또 한의사들과 병원 간에 예. 엑스레이를 찍느냐 마느냐, 뭐 임상병리사 그런 기능이 한의사가 해도 되냐 마냐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과 의사 기피 현상, 그 3D 업종이라고 생각하죠. 또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 그래서 예. 지금 시골 벽지에 보건소장이 빈 데가 많습니다. 보통 공무원 월급으로 따지면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주는 현실인데
3억 정도 주니까 갔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걸 부담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 이런 응급실 문제도 있지만 도선벽지에 있는 의료 사각지대 문제도 예. 이 차제에 다 뜯어 고쳐서 의료보험과 같이 정렬을 좀 해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구택 민주연구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또 민주연구니까 뭐 지금 제1야당에서 정책 분야 이런 거 연구도 하고 다루는 곳이잖아요.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에, 그러니까 제 시간에 치료 기관으로 이송된 비율이 최근 몇 년 동안 통계 보니까 50%가 안 된다 그래요. 물론 50% 육박하지만 50 숫자가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를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얘기하고 뭐 듣기를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의료 선진국 정말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병원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다 이번에 이제 괌에 갔던 분들도 인정하듯이 병원을 못 갔다잖아요. 너무 의료비가 비싸가지고 한 번 가면 5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니까. 우리는 뭐 의료보험증을 요즘 갖고 다니지 않지만 그렇죠. 몇천 원 내면은 갈 수 있기 우리는 때문에. 굉장히 병원 가기 쉽다라고 인식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든 분들이 다 큰 병원 가길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제가 봐도 이게 단순히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이제 응급의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응급 환자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권역별 응급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까도 보면은 이제 아주대병원이라든지 경기 남부에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응급센터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접촉했다는 그 구급대에서 그렇죠. 11개 병원 중에 상당수가 다 응급의료센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병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아주대병원이라든지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는 게 맞아요. 어느 시간 내에서는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똑같이 민간 병원과 똑같이 의사가 없습니다. 병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거든요. 물론 아마 사후적으로 조사하면 실제로 병상이 없었는지 실제로 의사가 없었는지는 아마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사후적인 것이고 예.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적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곳이 없는 거거든요.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센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곳이 없다는 건 몰려 있는 곳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또. 그래서 그거는 시장 원리에서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의대 정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대를 가려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치열하게 돼 있고. 근데 결국은 의사회에서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집권했을 때는 공공의대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은 나오면 이런 뭐 응급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10년 근무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저는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정원 늘려야 어찌 보면 그런 약간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성형외과나 안과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정원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돈 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민간에 그냥 맡겨놔서는 절대로 저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 보고 있어서 예. 저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뭐 변호사 숫자 늘릴 때도 굉장히 예, 어렵거든요. 근데 의대 정원 늘리는 방법이 저는 아마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쪽에 근무하게 하는 방법이 좀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들렸는데 수도권 안에서 그리고 그 큰 병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오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견제 무풍지대 선관위 독립성이 만든 고인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독립하라고 놨더니 고인물 됐다. 무풍지대냐 지금 거기는 견제 전혀 안 받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말도 못하게 받은 거죠 지금요. 자 오늘 선관위가 뭐 특별 감사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요.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국제에서도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저희들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감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뭐 선관위원장이 직접 설명됐지만 또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은 약간 아빠 찬스라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수상한 점이 있어서 이런 건 좀 더 들여다보고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네 분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OX 선택을 좀 해주시는데 이쯤 되면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안 관련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O. 국정조사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판단하시면 X를 골라서 앞에 꽂아주세요. 앞에 꽂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전원 O군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건 국정조사 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김주섭 위원장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 선거라고 하면 예. 민주주의의 꽃이고요. 선거로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행사하는 한 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한 표의 무게를 책임지고 있는 최종 기관이 선관위에서 저런 채용 논란 같은 것들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에 이미 저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훼손이 벌써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소위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약간 조롱 섞인 이야기로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거 젊은 세대로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굉장히 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커다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불공정 채용뿐만이 아니라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게서 불공정 채용이 일어났다는 지금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로 계속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이 시험을 받았거든요.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노정희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예. 굉장히 당파적인 인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대법관으로도 유명한 분이시고요. 중간에 또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분들은 무리하게 또 임기 연장을 하다가 선관위 직원 2,700명의 항의에 의해서 또 물러났던 기억들이 있었던 만큼 사실은 지금 선관위의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라고 하는 굉장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뭐 속풀이로 뭐 선거를 치르고 지금 되면 견제받지 않았던 이 선관위의 어떤 공정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검토하고 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부원장,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글쎄요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노태학 위원장이 감수하겠다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렇죠. 감수한다. 본인이 감수한다 했는데 뭐 하지 마라 하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면 이거는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조사를 이제 통해서. 아마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하면 나오는 분들이 뭐 수사 진행 상황이니까 제가 뭐 다 그런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죠. 하죠. 그리고 결론은 어차피 국정감사로 나지는 않습니다. 수사로 나게 돼 있어서 이미 뭐 수사 의뢰도 했고 제가 봐도 내부적으로 뭐 스스로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일부만 이렇게 뭐 밝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수조사를 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국정조사를 만약에 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선관위 괜히 뭐 문제가 지금 많다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뭐 감싸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사실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좋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관이 하고 맡고 있고 그러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관위를 당연히 이제 기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직책을 대신할 거냐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방송이라든지 이걸 하는 걸 보면 다 이제 낙하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이죠.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선관위 자체도 좀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관위원장 자체도 국정조사 뭐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냈고요. 뭐 아무튼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아마 선관위 일단 박종희 전 의원님하고 박찬영 교수님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그거 앞쪽에서 의견을 하나씩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선관위원장이 사퇴는 안 한다고 아직 이 취지를 밝혔거든요.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이 아빠 찬스 논란으로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입니다. 가장 고위직 두 명이죠. 물론 다른 고위직이 있었지만. 근데요. 오늘 내일자로 면직 처리가 된다 그래요. 그냥 사표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이거는 사표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거는 징계 절차 끝날 때까지 사표가 멈춰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파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면직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거죠. 이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박종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면직 처리를 하면 안 되죠. 저거는 징계를 해서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의 예.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되고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예. 이 아빠 찬스로 그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예. 특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아주 그 범법 수준에 아주 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관위의 그 외국 주재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4년마다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잠깐 일하지만 가족들과 같이 해외에 머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일본, 예. 중국에는 굉장히 명수가 많아요. 또 이런 문제도 지금 선관위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언론이라든가 해서 사표 방지해야 된다. 재외동포에게도 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나간다는 거죠.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이 가성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정규직 공무원 공채할 때도 이 전반적으로 채용을 한 공고를 내지는 않고 자기네끼리 내부 공고만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 업무라는 게 선거 때만 바쁘고 예. 보통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 때 임시직 채용하는 것도 이 정실 인사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것도 예.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 내부 정보망의 어떤 해킹 문제도 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문제점을 국회에서 이제 다뤄야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거 말이죠. 국회에 지금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면 또 선거 닥치니까 아마 위하면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두 가지입니다. 이 고위직들 면직과 그다음에 선관위원장의 사퇴 문제. 지금 여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특히 여권에서 지금 사퇴하라고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빠 찬스? 그러면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문제가 있네. 물러나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권이 물러나라고 할 상황이냐.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무슨 일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 장관. 그렇죠. 행안부 장관도 사퇴 안 하는데 예. 네 명이 아직 불법인지도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럼 물러나겠습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두 번째, 예. 사무총장, 사무처장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가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합니다. 예. 이분들은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아까 국정감사도 찬성한다고 그랬지만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 방금 뉴스 뭐 한 30분 전쯤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예. 감사원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예. 그때까지 스테이를 시켜놓고 불법이 발견되면 그 불법 연루자에 대해서는 사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론 다 되고 뭐 국정감사 하겠다 사과까지 한 마당에 지금 감사한다고 그래요. 감사원은 뭐 하는 겁니까? 신속감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예. 거기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나온다면 예. 불법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라면 그때는 사퇴를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고 사퇴하는 건 얼마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물러나라 먼저 하고 감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은 지금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예. 모르겠으면 쫓아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만약에 열리더라도 또 이런 공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자, 네 분께서 그 판넬 앞에 좀 내려주시고요.
화면에 있는데요. 할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오늘 출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의원실에서 일단 두문불출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기자를 만나서 뭐 설명도 받고 질문도 좀 받고 설명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요. 오전까지 출근한 건 알았어요. 언론에서. 그래갖고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도 막 두문불출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국회의원이 왜 국회가 열리는데 안 나가느냐. 일은 해야 되니까.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도 성실하게 임하고 만약 검찰 조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당신이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국회의원이 국회도 안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알려줬는데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요 오전 내내 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접촉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보좌관들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저 사무실에서 김남국 의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우택 부원장께. 네. 김남국은 오늘 왜 출근한 겁니까? 뭐 들으셨어요? 혹시? 왜 출근했을까요 오늘? 사실 미리 알았으면 아마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아마 그 저 지역 도의원분도 뭐 만난 적이 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너무 늦었죠. 국회의원이 뭐 국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이고 이미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이건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17일이면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반달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반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두문불출한 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럼 나오는 뭔가 게 혹시요 무슨 결심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 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거라고 아마 주변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얘기처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징계 절차 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뭐 상임위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을 당한다든지 막 그러면 하루 정도야 쉴 수 있지만 연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아니 놀면서 세비 받아가네 역할이 뭐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사퇴해라 이렇게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보니까 뭐 지역구도 잠깐 갔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결국 지역구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활동을 하는 거라서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좀 너무 더 늦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입장 표명 뭐 기자회견을 했든지 지금 기자들이 다 밖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회견은 그동안 안 했죠. 그렇죠. 이상한 걸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뭐 기자회견까지는 안 해도 질문에 이제 답변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뭐 계속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나오고 논란이 나왔지만 결국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당에서도 안 되고요. 본인이 일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게 기자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거는 수사 사항이니까 내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겠다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뭐 질문은 일단 너무 피하지 마시고 좀 받고 기자들한테도 뭐 피한다고 뭐 기자들이 질문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출석도 하시고 기자들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 그 기자들부터 한 질문이 자진 사퇴 혹시 의사 없어요 이거 물어봤거든요. 저 질문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정우택 부위원장은 솔직히 이쯤 되면 김남국 의원이 좀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이제 의혹 제기한 것이고 지금 나온 거는 뭐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내부 정보를 알았느냐 아니면 뭐 무슨 대선 자금 썼느냐 온갖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도 많은 토론도 해보지만 그래 김남국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사퇴해야 되느냐 얘기하면 이런저런 언론에 의혹이 있다.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자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전에 뭐
뭐 빼돌렸다든지 어쨌든 그런 얘기는 있는데 팩트로 나온 건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임위 기간 중에 거래한 건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건 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죠. 예. 근데 상임위 은행 중에 뭔가 어떤 잘못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사퇴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또한 아닌 것 같아요. 뭐 꼭 코인 거래 말고 다른 것도 해다 걸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형평성도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팩트가 나온 다음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정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여당에서는요 사퇴하라고 굉장한 압박을 하죠. 그리고 이건 제명감이다. 굉장히 좀 이 강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김남국 의원 오늘 첫 모습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났어요 국회에서. 이게 국회의원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나타났다고 뉴스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거친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누굴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떤 목소리들이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싫어. 너무 싫어 죽겠어요. 아니 여러 질문 하시지만 그냥 바보예요, 바보. 아니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물어보면 뭐 나와요? 이제는 기대를 하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깡패가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 두 명이 등장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험한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 이게 뭐 정치인들 말 인플레가 심하다라는 비판 계속 있지만 요즘 민주당 그 의원들의 말을 보면 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을 훌쩍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또 앞부분에 나온 영상은 유권자, 특정 유권자를 향한 말이잖아요. 바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예. 그 국민을 두고 바보라느니 너무 싫다느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김남국 의원보다 훨씬 더 자격 없는 사람이 저는 이수진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국민을 바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 중에 이수진 의원 뽑으신 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2020년에 그 민주당이 분위기 좋았습니다. 총선 당시에 거의 수도권을 싹 쓸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수진 의원 당시에 투표했던 분이 문재인 정부 실망해서 윤석열 대통령 뽑으신 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바보고 그러면 본인을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 이수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분들도 바보라고 할 건지 본인 찍은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수진 의원은 정말로 저런 식으로 국민 폄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대표하자고 저런 국회의원 무거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서 유튜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김의겸 의원 계속 말실수 많았고 사실관계 맞지 않는 이야기로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렸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의 말에 향연만 있지 사실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깡패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뭡니까? 그냥 증오입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유능한 야당이라는 칭호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청문회 굉장히 잘하고요. 국정감사 잘해가지고 야당만큼은 민주당이 잘한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이 그냥 욕설에 가까운 비난만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누려야 되는 특권을 가질 자격이 되는 분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박상한 교수님.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세상에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저거는요. 근데 저런 말들을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말들이 자꾸 알려지는 게. 정치가 악순환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노조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은 그런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서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음 총선에서 뭔가 공천이나 또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자기 정치, 그런 뭐 소위 자기 장사하는 면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왜 정치인입니까? 자신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것을 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뽑아준 지지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뽑지 않은 지지자가 있으면 그 왜 그런지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반성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게 정치인인데, 나를 지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지한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렇게 되면 그건 정치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민주당의 처신이, 정치인들의 처신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처신이 좀 너무 나이브하다.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도 저는 뭐 코인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왜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을 합니까? 왜 일할 때? 그렇죠. 그거는 자질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위법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볼 문제지만 지금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직 정치인이 가져야 될 국민에 대한 자세나 처신이 뭔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다. 민주당이 돌아봐야 될 뼈는 나 억울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 좀 해도 됩니까? 정구택 부위원님. 김의겸 의원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근데 이제 뭘 두고 얘기한 얘기냐? 이제 MBC 압수수색과 기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무슨 뭐 주민등록 초본인가? 물론 뭐 그것도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는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유출했다고 해서 언론사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 개인집까지 압수수색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유출했으면 거기다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경찰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경찰이 하지만 당연히 피해자가 돼 있고 실제로 영장을 청구하면 경찰이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을 통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그냥 한다고 보겠습니까? 누가 저 주민등록 초본 유출됐다고 해서 압수수색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유 자체를 한 것이지 너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 언론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딱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김의겸 의원의 말에 증오심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해서 한 거잖아요. 당신 지금 당신의 사적인 어떤 복수를 위해서 수사권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가지고 MBC와 본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해야 돼? 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요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리게 될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빨들이 진짜 많네요.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쪼민이를, 쪼고기를 비난해서 마음보를 나쁘게 써서 걸린 거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는 모든 암 환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을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거예요. 그래서 금융치료 확실하게 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욱 전 의원이 암 투병 중이라고 하죠. 뭐 굉장히 상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런 얘기 해줘. 제가 암에 걸렸다니까 좋아하는 뭐 좌파 정말 많다. 악성 댓글 다 고소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전용욱 전 의원 측에서는 아마 100명도 넘을 것 같다. 그리고 합의금 이런 거 받아내면 모두 천안함 유족들에게 기부하겠다. 글쎄요. 아픈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악성인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설명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증오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혁 의원이 지금 네티즌들 한 100명 정도를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한 모독을 됐는데 이분들을 용서하는 방법이 금융 치료를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괴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그들을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 뭐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5시간 전에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대장암 사기고 이제 굉장히 투명 생활을 어렵게 하고 항암으로 이제 머리가 다 빠졌더니 또 머리 다 빠진 것 같고 또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전혁 의원 표현을 빌리면 인두로 지지는 고통이 오히려 낫다. 이런 정도로 이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야가 너무 이 증오의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모독을 하는 이러한 그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빠르게 좀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노총 도심 집회 오늘 예고됐었죠. 아마 진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뭐 강대강 약간 뭐 말들 내놨어요. 그리고 캡사이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캡사이신이 이게 고추에서 추출한 굉장히 매운 뭐 물질 아닙니까 지금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 대응이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뭐 오늘 2시 뭐 4시 시간별로 있죠? 뭐 관련된 영상 들어온 거 있으면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뭐 집회 모습이 이런 거 있고요. 원래는 4시부터 5시까지만 뭐 허가가 됐다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직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불법 있을 경우는 강경 진압을 하겠다 경찰에서 계속 그런 나오고 있고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건 탄압으로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반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박시영 교수님 두 분께 한 30여 초씩 시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민주노총이 신고한 대로, 그다음에 집시법에 규정된 대로 집회와 시위를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과거에 이제 봤던 뭐 야간 시위라든지 노숙 집회가 있었죠. 노숙 집회 이런 것들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대응입니다. 당연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넘을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영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불법 집회를 막겠다는 거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이런 강경 대응이 자칫 악순환을 가져올까 우려스럽습니다. 포스코 지금 하청 노조의 고공농성 중이었는데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이유로 7m 고공농성 중인 자리에서 몽둥이를 휘둘러서 이분이 지금 머리가 깨졌어요. 그 위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칫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면은 오히려 노사 갈등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민주노총 집회는요 조금 뭐가 수습 뭐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무슨 충돌 이런 건 없는 걸로 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기를 많은 분들이 좀 바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